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이 시간부터는 서영석 타임즈가 부활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서영석입니다. 그리고 제 자리 앞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방송에 복귀한 김효진 PD, 셔실랑 김효진 PD가 있습니다. 김효진 PD 잠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진입니다. 예, 제 말은 줄이고 일단 이사장님 말씀 듣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 네, 오랜만에 서영석 타임즈 원고를 보고 있으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요약하면은 10시부터 11시까지는 기존대로 노예경의 그 엽새가 방송되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서영석 타임즈가 재개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비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효진 PD. 예, 김효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예,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해킹 의혹이 발생한 지 보름이 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로 이제 2주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요.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려 16분 동안 강의하듯이 이른바 4대 개혁이요. 예, 국정 개혁을 강조했지만 국내의 관심사인 국정원 해킹 및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고요.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의 입장과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곤욕을 치른 박 대통령의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침묵은 도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국정원 해킹 의혹에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이고요. 자, 국정원법 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이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로 의심하는 북한 국적자 및 외국인에 대한 감청을 할 경우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최종 지휘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에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보름째 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은요, 2005년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 도청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중단했다고 한 국정원에 대해서 그걸 누가 아느냐,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그친 거죠, 사실상. 당시 국정원을 질타하던 인권의식은 어디로 갔느냐고 경향신문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역시 경향신문은 보고 있는데, 2005년 당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이 내국인 사찰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2.9%였습니다.
대테러, 대북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자 29.6%의 2배 수준입니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국정원 해킹이 국내인 감시 목적이라는 의혹, 이게 증폭되고 있다는 걸 잘 말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의심스러운 침묵을 유지하면 이 국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예. 앉는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은 저도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해는 해요. 그러나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 할 말 없으니까 입 다무는 거 아니냐. 사실 국정원 사태도 얼마 전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국정 뭐 몰래는 뭐 나중에 들통이 났으니까 아니었습니다만 방문 당시에는 몰래까지 알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건 도저히 저기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는 데서 의문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마티스를 샀으며 그리고 저도 어디 범죄 프로파일을 하는 사람 우연히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특히 번개탄 일산화탄소를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맨정신을 못 한대요. 이게 피워놓고 자면은 숨이 막혀가지고 바로 문 열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들 만취 상태에서 항상 한다. 근데 그 양반 술도 하나도 안 먹었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에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선 치더라도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는 겁니다. 저도 말 안 하니까 무슨 사유와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왜 자꾸 그만둔다는 얘기 하느냐 그러는데 그만둔다는 얘기를 해 사유에 대한 의심이 없어질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야한다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가라앉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만천하에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하야하느냐고 걸 거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우는 사람은 그러겠죠. 어차피 하야는 안 되니까 무슨 하야한다는 얘기를 갖다 자꾸 하느냐 그렇게 비아냥되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야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자본 정권인데 쫓겨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물러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언급을 해요. 네. 예전에 뭐 다른 전직 대통령 내진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네. 철저하게 조사하시라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철저하게 조사가 될까요? 예, 난제에 봉착합니다. 그 점은 예.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미래협동조합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장한테 예.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하면은 보고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왜 보고를 안 하느냐 물어보면 진상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참 이 조직도 정말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아마 박근혜 정권도 저와 유사한 무능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김현준 PD가 잘 질문을 했는데 진상조사를 하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진상을 돕는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현명한 지도자가 있어야만이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지도자가 없으면은 특히 정보기관은 속이려고 들어요. 과거 FBI의 에드가 후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예. 고감증의 달인. 이제 정치인들의 이 이른바 밤일 뭐 스캔들이죠. 이런 거 뭐 사진도 찍어놓고 해가지고 까불면 불러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언론에 터뜨려버릴까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기관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게다가 업무가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조 단위의 예산을 쓰는 이 무시무시한 공룡 조직이죠. 그리고 국정원 조정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지역에서 갖는
파워라든지 역할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건드리고 있는 조직이 국정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진짜로 진상을 파악할 의지가 대통령이 있다면은 아마 서구의 좀 독재국가 비슷한 데서는 아마 쿠데타 일으키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야 뭐 그 정도로 막장 나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명령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은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사실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는 거 네. 공개적으로 뭐 비서관 회의에서든 국무회의에서든 아니면 네. 어떤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한마디를 한다는 건 사실 레토릭이 문제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효용을 발휘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마디 하면 자칫 또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무슨 의중이실까 해석해가지고 그러느라 또 시간 보내고 그러진 않을까 그런 지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옳은 지적입니다. 대통령이 뭐 제대로 한마디 하고 무겁게 한마디 하는 거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뭐 한마디 한다고 그럼 거꾸로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말 한마디 하고 아니 난 말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적당히 덮어라. 예. 할 사안인데 그럼 왜 말을 안 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뭐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장악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농담으로 진상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진담으로 파악할까 봐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최동욱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립이 얼마나 센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독재자들이 더 그래요. 더 무서워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이런 식의 반발에 대해서 겁을 안 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물러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물러나면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하죠. 자, 관련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글도 한 곡집 보겠습니다. 네. 연결되는 맥락이 닿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의 노트북을 열며라는 코너에 흥미로운 글이 한 편 실렸거든요. 기자 칼럼인데. 예, 기자 칼럼입니다. 기자들 중에서도 차장급 중견 기자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서승욱 중앙일보 차장이 네. 자사 지면 노트북을 열며라는 코너에 쓴 글입니다. 제목은 이제 아무도 웨스트 윙을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웨스트 윙이 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기 이 기사에도 등장을 하니까 등장해요? 그래도 그러면 뭐. 예, 제가 한번 글이 길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칼럼이 글은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말로 노무현 대통령 의원들도 내기 골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리가 그만둔다고 민심이 좋아지겠습니까?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 총리는 구하지만 정동영은 버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이 청와대에서 나눈 대화랍니다. 총리 교체에 부정적이었던 노 대통령, 지방선거 악재를 빨리 털어내야 하는 정동영 의장 사이에 계급장을 뗀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노무현의 필사로 일컬어지는 윤태영 전 연설기획비서관이 펴낸 책 바보 산을 옮기다의 한 대목입니다. 정동영 의장이 돌아간 뒤 노 대통령은 결국 이해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합니다. 윤태영 전 비서관은 국민통합을 향한 노무현의 도전이 책의 주제라고 했지만 필자에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등 자신의 신념을 다른 이들에게 이해시키려는 그의 집념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당 지도부를 만나려 김우식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열린 번개 만찬에 참석했고요. 총리 공관에서의 당정청 수뇌부 11인 회동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대결적 정치 문화를 바꾸려면 야당에 총리직을 넘겨주자는 그의 설득은 결국 물거품이 됐지만 말입니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스트라이커는 나까지만 다음은 단호하되 외유내강형이 맡아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의 조건을 토론했고요. 때로는 술에 취해서 애창곡 나그네 서름을 흥얼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최측근 참모가 쓴 책이니 물론 긍정적 모습이 많이 부각된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인지 평가를 떠나서 당 지도부 참모들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추구한 모습만은 인상적이었다고 이 서승욱 차장이 고백하네요. 한때
백악관의 일상을 다룬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친구처럼 격이 없이 조언과 토론을 마다하지 않는 대통령과 참모들, 또 미션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비서진이 대통령과 한 공간에서 일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드웨어를 못 바꾸면 일하는 방식이라도 고치자는 다짐과 시도가 직전 정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번 정부 들어 웨스트 윙을 말하는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전임 비서실장 시절 씌워진 불통 청와대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낮아진 탓일까요? 비선 실세 논란과 거부권 전국을 거치며 소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웨스트 윙은커녕 최악의 불통 사례들만 괴담처럼 정치권에 떠돌았습니다. 유승민 정국이 봉합되고 마당발 정무수석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정청은 한 몸을 외치기 시작했죠. 여당 의원들은 조를 짜서 청와대에서 밥을 먹게 될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의 필사 그 누군가가 책을 쓰고 이를 본 국민들이 내가 큰 오해를 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소통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며 무릎을 치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한답니다.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예. 이거야 뭐 기자들이 저기 균형 맞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예. 기대할 걸 해야지. 자기도 이거 쓰면서 절대 기대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하고도 독대를 안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특히 뭐 국정원장 만나고 이럴 때는 문 열어놓고 일부러 아니면 누굴 배석시켜나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걸 내가 언제 느꼈냐면은 저도 임기 중반 전에 말하면 비공식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은 그때 뭐 별잡스러운 인간들이 다 날 찾아오는 거야. 날 찾아와가지고 이른바 부탁이라는 걸 합니다. 청탁이죠. 내한테 왜 나는 그때 이제 데일리 서프라이즈라는 언론을 이끌고 있는 언론사 CEO일 뿐이었죠. 왜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 압니다. 뭐 도 대통령하고 수시로 만나신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가 되기 전이죠. 예. 그때 민주당 고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 지지도가 0.1%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국민일보 정치부 국회반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밥 먹은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문이 이런 더러운 소문이 났나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처남도 당신 수시로 만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혀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억울해가지고 그때 연설기획비서관을 윤태영 씨가 하고 있었어요. 윤태영 비서관을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안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이기택 옛날 이명박 때 평통수석 부의장했던 이기택 씨. 이기택 씨의 옛날에 여당 사무총장하고 그랬죠. 네, 꼬마 민주당 대표도 하고 이제 그런 이기택 씨의 말하자면 이제 비서관을 했어요. 내가 그때 이제 꼬마 민주당을 취재해서 그때 꼬마 민주당 때 재밌었어. 노무현 대통령도 꼬마 민주당 출신이거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기택도 있었고 7명이 있었는데 5인 5색 8인 8색 8명이었어요. 8인 8색 딱이라 그래가지고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윤태영 씨하고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전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소문나 있는데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밥이나 안 먹자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모일 몇 시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 있습니까? 근데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때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그 건너편에 서 있으면은 소나타가 하나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서 있더니 소나타가 하나 오더라고요. 이게 기밀 아닙니까? 기밀? 청와대 의전상에. 기밀도 아니지. 요즘은 그래 안 해. 예. 소나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나타를 탔더니 그걸 이제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둘이서 저녁만 이제 먹고 나왔죠. 저녁 먹는데 윤태영이 뱃속해가지고 막 메모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비공식적인 만찬인데 뭔 윤태영이 옆에 앉아있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하여튼 윤태영은 계속 붙어가지고 메모하더라고. 그렇군요. 그때 내 기억나는 거는 이제 노 대통령이 나보고 서 대표 담배 하나만 주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언론 지상에 나온 건 담배 끊은 걸로 나왔거든요.
아니, 대통령님, 담배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담배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면 말로는 끊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손님들 오면은 담배 하나씩 얻어서 핀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제가 뭐 여사님 만날 일이 있습니까? 그 담배 하나, 그때 이제 에세 라이트를 폈을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막 피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담배 한 대 쫙 빨면서. 그래서 그 노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부엉이 바위에서 그 경호원한테 담배 하나 달라고 했던 그 장면이 진짜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 여하튼, 뭐 드셨습니까, 그때? 네? 메뉴는 뭐였습니까? 그 뭐 신라 호텔인가 무슨 호텔 주방장이 내놓은 음식이라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생선 뭐 무슨 필레 요리인가 했는데 막 맛도 별로 없더라고. 청와대 요리가 뭐 이랬는데 아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주라고 내보내더라고. 뭐. 아니 기념품단 안 주고 그냥 보내는 게 비공식이라고. 기념식이라도 하나 좀 어떻게. 공식에는 예. 공식적으로 보는 그 선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취재해 보니까 시계를 선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예. 그 청와대 부속실에 그 옛날 내가 민주당 출입할 때 나의 그 계보였던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그때 의전비서실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아니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기념품만 안 주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노무현 시계를 보내줬는데 그 의전비서관실에서 외교사절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참. 그 요리가 좀 별로였다는 거. 네? 예. 뭐가? 요리가 좀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거.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로. 그 노 대통령 오히려 바깥에 만나가지고 된장찌개나 저기 하면서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더라고. 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정치 이슈를 좀 더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원고에 준비해 놓은 거 건너뛰고요. 네.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한겨레 신문, 한겨레 프리즘이라는 코너에 실린 이것도 기자 칼럼입니다. 네. 황준범 기자의 칼럼인데.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비슷한 황준호 기자라고 있었지. 예, 계셨죠. 한겨레 프리즘이라는 한겨레 지면에 있는 칼럼 코너에 한겨레 실린 글인데. 프리즘이라는 게 또 생겼나요? 요즘 원래 있었죠. 있었나? 예. 칼럼 코너입니다. 예. 이것도 뭐 무슨 저거겠지. 어디 이제 중견급 차장들이 쓰는 거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보통 이 차장 이상이면은 직함이 바일라인이 차장 내지는 뭐 부장, 부국장, 국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황준범 기자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 왜?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밀고 있죠.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적 함의 등등을 한번 살펴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발표를 해봤습니다. 선점하는 데는 탁월하죠. 김무성 대표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선 좀 탁월한 것 같아요. 비교적.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혜진 기자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겠지만은 우리 직원들 노조 비상대책위라고 하는 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같이 언급하기엔 좀 부적절하니까 저도 노동자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저도 노동자입니다. 예, 요거는 그냥 흘리는 걸로 이 대목에선. 네.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픈 프라이머리 왜? 한겨레 황준범 기자의 칼럼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을 정치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잘못된 공천 때문에 계파 갈등이 증폭되고 당이 분열되는 악순환을 겪었다고도 했죠. 내년 4월 총선 공천부터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100% 일반 국민들 손에 공천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태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런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하는 김무성 대표 진정성이 있다고 황 기자는 본답니다. 2008년과 2012년 친이계와 친박계로부터 연거푸 공천 학살을 당한 경험에 이어서 유승민 사태까지 겪으면서 계파 공천의 폐해를 더욱 절감했으리라 짐작한다는 것이죠. 대통령과 친박계의 벽 앞에서 오른팔을 잘라낸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유승민을 포기한 김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에서 내리꽂는 전략 공천이니 계파 간 나눠 먹기 공천이니 못하게 나부터 공천권 포기하겠다. 그러니 대통령과 친박계도 딴 생각 말라는 뜻으로 믿고 싶다는 겁니다. 황 기자의 생각인 겁니다. 물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해서 새 인물 그리고 여성 등 약자에게 불리하고요. 엄청난 경선 비용 부담과 이후 불법 시비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역선택
요것도 우려점이죠. 요거 막으려면 여야가 같은 날 치러야 하는데 야당이 지금 부정적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최대 맹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결국에는 현재 50대 50인 일반 국민과 당원 참여 비율에서 일반 국민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선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공천권을 일반 국민에게 다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이 당원과 일반 국민을 적당히 섞는 상향식 공천은 크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로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걸어서 의제 선점 효과만 누리고 야당 핑계 대면서 슬그머니 집어넣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꺼내들었으면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거다. 그러니 괜히 꺼낸 건 아니지 않겠느냐. 요런 분석이 아니겠습니까? 뭐 형식적 결말이야 어떻든 핵심 관전 포인트는 하나라고 황준범 기자는 정리합니다. 과연 김무성 대통령은 김무성 대통령? 김무성 대표는 죄송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본심이 나왔구만. 박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한 당대표로 기록될 수 있을까? 예. 개파 정치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 해내야 그에게도 다음이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문 기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음이 없는 사람이네. 왜 그럽니까? 예. 아니, 예. 김무성이 당대표로 되고 나서, 예. 자기 자신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몇 차례 청와대와 당이 붙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엉뚱한 놈만 피해를 입고, 김무성은 항상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번 건에서도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김무성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이 아직 임기 중반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하늘을 날아갈 듯 하는데 김무성이 어떻게 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뭐 한신처럼 한신. 예. 한나라 때 네. 한신처럼 몸을 낮추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칼을 휘두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김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 김무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어가지고 말은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하더니 완전히 그야말로 박근혜의 푸들 같은 그런 짓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봐야 알죠. 뭐 지금 뭐 임기 중반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박근혜가 워낙 모질게 대하니까 참 대하기 어려운. 모질게 대하죠. 예. 최동욱 보세요. 예. 아니, 최동욱을 누가 오케이 했어. 차기 정권이 오케이 안 하면은 절대로 검찰총장이 될 수가 없는데 지가 오케이 해놓고, 지 좀 판다고 해서 그것도 파라고 해서 판 거야? 워낙 들통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손 안 댈 수가 없으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을 모질게 굴어가지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최동원 효과가 큰 겁니다. 속으로는 철은 나쁜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겉으로는 야 내가 저기 당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진영이도 괜히 딴소리 해가지고 바로 짐 싸들고 집에 가세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민봉이 보세요. 외국 나가 있는 장관을 갖다가 물러나라고 했잖아. 유민봉. 유민봉이 아니지. 유민봉 수석 아니죠? 말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했던 유머식이 있잖아.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유진용 전 장관이죠. 유진용 전 장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김무성도 뭐 약점이 많으니까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로 그냥 검찰 수사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후보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약점 없습니까? 많아요. 약점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박한테 임기 중반에 4대강 가지고 4대강이 아니지. 세종시 예. 가지고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붙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야당 되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어줬던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임기 말 가면 완전 개판 오무전으로 갈 건데 또 새누리당에서 취할 수 있는 후보의 전략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 무능한 야당이 박근혜의 피해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전략으로 나갈 건 빠날반짜거든요. 근데 때마다 박근혜한테 꼬리 쫙쫙 내렸던 김무성 어렵다고 봐야죠. 오히려 그때 가면은 쫓겨난 유승민이가 더 비었을지도 몰라요.
제도적으로만 한번 보자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요걸 가지고 한번 좀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지금 미국에선 많이 시행되고 있죠. 프라이머리 형태의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공천권을 내려놓자는 것인데 청와대 공천권을 가장 많이 행사하고 싶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뭐 좀 힘이 있다는 의원들에게는 참 날벼락 같은 소리겠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내려놓는 것이지만 결국 움켜쥐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직자 프리미엄이 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다음 국회의 상당수, 지금 국회의원인 사람 상당수 눌러앉히면 자기가 장악할 수가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여러모로 그런 카드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을 것 같은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예.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네. 그 원흉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정동영입니다. 그 대통합 민주신당 예. 때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어요. 근데 참 이해찬 그때 당시 후보도 붙었던 사람이 이해찬 아닙니까? 예. 참 내가 보니까 이 양반도 뭐 머리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전략가는 아니야. 이게 지역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지역별 인구 가중치는 둬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신청을 100만 명을 하면은 그리고 인구 많은 부산에서 10만 명밖에 안 한다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인구 가중치를 둬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한도를 10만으로 한다면 부산 인구 400만이라고 칩시다. 제주도 인구 50만이라고 칩시다. 8분의 1. 여기에 100명이면은 여기는 12명을 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산에는 5명밖에 안 했는데 제주도에서 10만 명을 한다면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안 했더라고.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비스무리한 걸 할 때 그 경선 규칙에 지역 인구별 가중치를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둔 거야. 충청도를 딱 갔어요.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용희가 정동영 지지파였습니다. 거기에 인구 비례로 따지면 충청북동가가 인구 아주 작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숫자는 작아야 되는데 거기 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다 서너 군데 합친 것보다 많은 한 10만 명인가 뭐 10,000 명인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용이가 동원한 거지. 그래가지고 전부 정동영 몰표를 던진 거야.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야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놓으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쨌든 도입하는 게 좋다고 그렇죠. 보시는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는 게 더 좋은데 결국은 그런 트라우마에 젖어가지고 그게 야당도 참 큰 문제긴 해. 무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김무성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선전당하는 거야.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지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진성 당원들에 의한 정당 정치가 약화될 수 있다. 예. 뭐 돈 내는 당원들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 정치 퇴행을 초래할 거다. 이런 지적도 해요.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은 지구당이라는 게 없었어야 돼요. 그게 미국은 지구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조직이라는 것도 좀 약해야 되고 보통 그렇죠. 그게 그냥 국회의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와 같은 정치 체제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은 다양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하자면 정당 제도 자체도 바꿔야 되고 지금 우리는 일종의 관료주의적 정당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관료주의적 정당 체제를 갖추려면은 그 관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 월급이 어디서 그렇죠. 나오느냐? 대가가 있어야 되죠. 국고보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초유로 지금은 노조 만드니까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초유였지. 딱 그 국고보조금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당직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아예 안 주거나 가끔씩 총재나 대표가 명절되면은 그냥 봉투 하나씩 해서 돈 100만 원씩 주는 게 끝이었거든요. 진짜 사무직 간사들은 원래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주고 이통이었는데 국고보조금 제도가 딱 들어오면서 이게 한 300~400만 원씩 주는 이런 정도로 바뀐 거예요. 바로 노조 만들더라고. 왜?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정당에 노조 생겼다 해가지고 신문에 기사 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없던 노조가 생길까 했더니 바로 그거더라고. 관료주의적 정당 취재인데.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말하자면은 국민 헬세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전부 지역구에 있는 민원들 해가지고 취직시켜가지고 월급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절반 이상은 연구개발에 쓰도록 또 정해놨어요. 말하자면 정책개발에. 예.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도 만들고 민주정책연구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만들어가지고 정책연구를 하느냐. 그냥 또 개파별로 자기 사람도 갖다 심어놓고 이제 그렇게 월급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공채를 했대요. 홍보인가 어딘가에 팀장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공채를 했는데 이 자리가 또 알토란이라고 그러네. 왜냐면은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외주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쉽게 해서 돈을 많이 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이거 옛날에는 그냥 개파별로 안배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채를 합시다 해가지고 공채를 했대. 해가지고 후보자들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올렸더니 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킬시킨 거야. 왜냐하면 자기 개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참나. 아무튼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표면적으로 휘발성이 그렇게 강한 이슈는 아니겠지만 이론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아마 정치권의 저간에서는 아마 굉장히 피 튀기는 싸움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어떤 형태로든 좀 받으려고 할까요? 받을까요? 새누리당 어쨌든 지금 하자고 쪼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김상곤 전 경기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죠. 그래서 과거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유사한 그런 제도들을 사실 제일 먼저 도입한 정당이 야당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노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찬란한 역사도 갖고 있고 그래서 먼저 많이 시도를 했다가 이런 상향식 공천제도요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상향식으로 했더니 또 이것도 돈 챙겨가지고 있는 놈이 유리한 거야. 폐해가 워낙 컸다 그만큼. 이게 낙하산 하면은 전부 나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낙하산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DJ의 재영입입니다. DJ는 평화민주당 총재를 할 때 자기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야, 지역구 돈 필요 없어. 그래서 재수혈 해가지고 사람들을 상위수문을 자꾸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 당표 쪼개집니다. 가뜩이나 위태위태한데. DJ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들은 사람이, 이해찬, 그리고 이상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다 한때 한끗발 날렸던 사람들, 그때 DJ가 다 제야의 생입에서 낙하산으로 꽂아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향식이 꼭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야당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못해내면은 다음 타자에게 넘겨줘야지. 각종 트라우마 등등등 고려할 때 야당이 쉽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착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김무성 대표가 어디까지 어떻게 걸음을 나아갈지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좀 관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간 걸 보고 많이 놀랐죠. 유승민 대표가 거꾸로 김무성 대표한테 묻는 그 만평이 또 회자되고 그러기도 하던데 아무튼 새누리당의 역학구도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은 맞습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일단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야지. 네. 나도 좀 사실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